이랬던 고소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고소장은 접수조차 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징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그냥 고소장 써서 경찰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잘못 쓰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담당 경찰관에 따라서는 애초에 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 고소 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이 혼자 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똑같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한 번 고소를 하면 같은 사실로는 또 고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는 처음 할 때 잘 해야 되고 고소가 수사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소장,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찰한테 밥을 떠먹여주는 고소장, 경찰이 봤을 때 고민하지 않고 이거 수사해야겠구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고소장이 훌륭한 고소장이고 모든 고소장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본 고소장인데 예. 이렇게 고소를 하면 접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접수가 꼭 100%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일단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되게 막막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바쁘고 일이 많은데 이건 그냥 그야말로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고소장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할 일은 이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피고소인 지금 연락처만 있고 가급적 주소를 안다면 주소를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게 무슨 죄고 법조문이 뭐고도 보통 쓰는데 사기죄 같이 흔한 죄라면 그걸 생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범죄 사실을 쓸 때 이 첫 문장을 읽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도대체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쓸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런 경우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불필요한 두 사람 간의 히스토리를 또 쓰면 또 논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소하는 고소의 취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소라는 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는 관련 증거가 첨부된 걸로 보이지 않아요. 보통 증거가 첨부되면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뒤에 증제 1호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거래 내역 참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내면 수사하는 사람은 일단 고소인한테 먼저 관련 자료부터 또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소 대리할 때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고소장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고 보시면 되고 보통 첫 장은 이렇게 표지를 쓰고요. 의무는 아닙니다. 안 써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쓰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보기 편하고 그들에게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인이 누군지 쓰고 이제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쓰고 피고소 이름까지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쓰는 칸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고소인을 쓰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씁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피고소인은 또 다른 말로 피의자라고 하면 되는데 고소인은 이름,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변호인인 경우 변호인을 이렇게 쓰고 이름에는 주민번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양식이라든가 내용은 법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피고소인은 보통 이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정도를 쓰는데 이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란으로 비워둬도 되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 생년월일만 안다면 생년월일만 쓰고 그조차도 모르면 성별은 보통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xxxx-1 xx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나 직업은 모르면 그냥 불상이라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고소 취지는 아까 보여주신 샘플과 비슷하게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슨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사건은 죄가 3개 정도가 문제가 됐어서 이렇게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렇게 3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명하고 적용법조를 쓰는 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혼자 고소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쓰시고요. 또 요즘 검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기 그러면 사기죄 치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 죄명을 쓰는 순서는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로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긴 사기가 제일 무거워서
해서 사기 347조를 먼저 썼고, 뭐 뒤에 37조, 38조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에 같이 따라 붙는 조문인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은 안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돈을 왜 빌려주게 됐고 이런 히스토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 내용만 일정한 규칙 하에 쓰는 건데, 이 부분은 법률가 아니신 분들이 쓰기가 사실상 거의 힘들고 사실 변호사들도 잘 못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무방하지만 찝찝하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상담을 가서 요거 쓰는 것만 도움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쓰길 권장드리는 이유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경찰이 이해할 수 있게 써주는 게 훌륭한 고소장이다 보니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보통은 제가 여기 쓴 것보단 더 간단한데 이거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전형적인 샘플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보통 전제사실에는 등장인물들의 히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고소인은 2015년경부터 고소인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입니다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이건 딱 내가 생각하는 범죄를 쓰는 거고, 이게 재판에 가게 되면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는 생각하에 쓰는 거라서 말투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떻게 알게 됐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에 죄명별로 쓰고, 여기서는 시간적 순서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게 쓰는 게 좋습니다. 피고소인은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고소인을 만나서 고소인에게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다, 원금이 보장된다, 그래서 뭐 얼마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권유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니까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피고소인이 말한 뭐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소인은 말과 달리 그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마디로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어떤 계좌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여기서 이제 날짜와 시간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는 제가 생략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범행 경위는 서로 알게 된 경위를 쓰게 되고, 이 범행 경위는 가급적이면 좀 목차를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것이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 자세히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나 투자하게 된 경위, 다 수익금을 달라고 재촉하게 된 경위라, 피고소인의 반응, 고소하게 된 경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목차를 좀 나눠서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곳곳에 증거를 인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괄호 안에 증제 1호증 은행 거래 내역,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녹취 파일인데요. 녹취 파일은 녹취록을 내야 되느냐, 뭐 CD로 내야 되냐, USB로 내야 되냐, 많은 의견이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CD로 내도 되고 다 상관은 없는데, 확실한 건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거 다 듣지 못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 많은 녹취 파일을 다 들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파일 하나당 1시간짜리 막 30개 내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걸 낼 때는 제가 시간을 내서 다 듣고 이렇게 하나하나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녹취 파일이 한 100개 이상이 있었고, 다행히 하나하나당 길진 않았어서 이렇게 파일명 15540676 쓰고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피고소인이 핑계댄 내용인데, 협상만 잘 되면 오늘 돈을 주겠다, 내가 준비한 자금은 따로 있으니 걱정 말라, 나중에 연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요약을 해주면 이거를 받아보는 경찰이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 거구나,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관련 판례가 있다면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판례 번호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FM적인 방식이고, 이렇게 선고한 법원, 선고 일자, 사건 번호,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은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제가 의뢰받아서 고소대리 할 때는 꼭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수사 요망사항이라고 해서 수사관님 요것만큼은 꼭 해주세요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철저한 진실 규명, 수익금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투자금을 어디에 썼고 재산을 숨긴 건 없는지, 그 다음에 참고인 누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염려가 있다면 출국 금지를 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고소장의 본문을 다 쓰고 나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뒤에 증거 자료라고 해서 앞에 내가 본문에서 인용했던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열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엔 날짜, 그리고 작성한 사람, 그리고 사람 이름 옆에는 본인의 서명이나 아니면 인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일반인들이 죄명이나 좀 법조나 판례 이런 거는 진짜 아예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안 써도 무방한데, 다만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또 쓸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 구제를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나 힘든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려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간단한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가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로는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혼자 작성하시는 경우에 이 모든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마다 고소장을 쓰는 방식과 각자의 노하우가 다를 것 같은데,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가급적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까지도 똑같이 맞춰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받아보는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마지막에 수사 요망사항이라는 목차를 넣어서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쓰는 내용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상 필요한 것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검사 출신이라면 경찰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서 왔을 때 어떤 점들이 주로 부족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법률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경찰 수사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달라, 이건 빼먹지 말아달라 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홍길동이 나쁜 놈이지만 김갑동도 나쁜 놈 같아요, 그 사람도 공범 같아요, 그 사람도 같이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시는 의뢰인들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의뢰인이 원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피고 소인에 함부로 넣는 것이 꼭 정답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의 그 경험에 따라 어떻게 이거를 드러낼지가 다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김갑동이라는 사람을 피고 소인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 요망사항에 이런 의심이 있으니 이후에 이 사람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따로 수사관님 입건해 주세요, 이런 취지를 쓸지, 아니면 이후에 이 부분은 별도의 고소장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좀 신경을 써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사건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쓸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시간을 내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의뢰인들로부터 요구를 받는 것은 선임까지는 필요 없고 고소장 작성하는 것만 필요하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선임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사무실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소 대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고소장 작성만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에 사건을 트래킹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내고 나면 수사관이 상대방은 소환했는지, 상대방은 경찰서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상대방은 무슨 자료를 제출했는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수집했는지는 수사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내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박할지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인데, 선임은 선임대로 하고 변호사의 역할은 고소장만 딱 쓰는 거라고 한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도움은 받지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고소장을 혼자 작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